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1920년대 대표적인 매체라고 할 수 있는 개벽에 이제 이 전통이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한 그간의 연구들이 주로 이제 동학과 유학, 유교 비판 이런 쪽에 이제 몰려 있던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왜 우리가 이제 현대 대학에서 동양 철학이라고 했을 때 아우러지는 이제 범주 그 안에 들어있는 제자백가가 어떻게 개벽 안에서 이제 다시 재인식되고 있는지를 좀 보고자 했습니다. 이거는 연구비를 수주한 논문이었고요. 그래서 부분 발췌해서 읽고 제가 그 장절로 요약을 조금씩 하면서 발표 시간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론입니다. 이 논문은 1920년대 대표적 잡지였던 개벽을 중심으로 조선 신지식층이 유학의 독존 속에서 오랫동안 이단으로 배척되어 온 제자백가의 사유를 어떻게 다시 동양의 전통 안에 위치시키고 또 재평가했는지를 검토합니다. 이 조선 신지식층의 제자백가에 대한 재인식은 몇 가지 중요한 사상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우선 조선의 전통에 대한 식민사관적 폄훼에 맞서는 의미가 있는데 특히 사상사적 전통에 대한 협애화를 극복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식민사관은 조선의 전통을 유학과 동일시하고 유학의 문제를 조선의 문제로 치환하면서 식민상황의 내적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식민이라는 엄정한 현실 속에서 그 원인으로 과거의 지배 이념이 지목되고 비판되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식민주의는 이를 조선 민족의 본질적 문제로 호도함으로써 식민을 정당화합니다. 한 페이지 건너서요. 중간 부분에 보면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요. 두 번째 문단 위에서 한 8번째 줄인데요. 조선 신지식층의 제자백가에 대한 재인식은 유학에 대한 대안을 동양이라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 모색한다는 점에서 서구를 대탕에 직접 위치시킬 뿐만 아니라 동양의 사상사적 원천을 확대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즉 유학의 문제는 유학의 문제로 떼어낼 수, 이제 부분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지식층이 제자백가에 대한 관심을 환기했던 사례는 1910년대 이전에도 있었지만 20년대에 그것은 다음 세 가지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매체로서 신문 잡지를 통한 유학의 독존적 헤게모니 해체가 충분한 수준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1896년부터 시작되었던 신문 잡지를 통한 계몽이 대중을 향해서 펼쳐졌고 그것의 결과물로서 설명할 수 있을 거고요. 한 페이지 넘어가서요. 두 번째는 1919년 3.1운동과 일제의 정치적 변동의 결과로서 소위 문화통치기인 1920년대가 되면 신문집배의 변경과 함께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와 부스의 신문과 잡지들이 발간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문과 잡지의 종류와 부스가 늘어나면서 담론장의 범위가 확장되고 또 담론의 깊이가 심화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1910년대는 특히 잡지가 국내에서 발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식층들의 그 응축된 정신적인 발전상 같은 것이 표현될 길이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1920년대에 많이 드러났고 특히 그 유행을 선도했던 것은 단연히 개벽이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개벽을 주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 기인합니다. 한 문단 내려와서요. 세 번째로의 중요한 차이점은 서구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이를 대변하는 대표적 경향으로서 문화주의의 등장입니다. 이 문화주의는 사회주의와 함께 1920년대 조선 사상의 큰 두 경향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문화주의는 이제 1차 세계대전을 목도하고 서구 내부에서 일어난 자성적 반성이 일본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개인의 정신적 발달에 초점을 맞춘 개조론의 일종으로서 기존의 문명론이 국가를 위시하여 집단의 물질적 역량 발달에 초점을 맞춘 것에 대항하는 성격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제 보다 개인적이고 정신적인 발전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문화주의는 식민의 사건을 민족성의 필연적이고 당연한 결과로 호도했던 식민 사관에 대해서도 문화와 문명을 대립시킴으로써 조선 신지식층들로 하여금 서구 및 일본의 물질 문명적 발전에 대응한 정신적 발전 도상에서 조선과 동양을 재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촉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을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1920년대 조선 지식 담론장을 선도했던 대표적 매체였던 개벽의 기사들을 중심으로 제자백가를 동양의 유의미한 사상적 전통에 포함시킴으로써 서구의 문명 및 문화적 발전에 대응하는 동양의 정신사적 독자성을 증명하고자 했던 신지식층의 시도와 갖는 사상적 의미를 규명합니다. 문장이 너무 기네요. 죄송합니다. 이 동양 철학에 재편입된 제자백가. 여기서는 강춘산, 이제 실명은 강인택이고요. 강인택이 강춘산이란 필명으로 연작한 동양도학의 책의 여하,
를 중심으로 어떻게 제자백가가 다시 편입되었고 그것이 사상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이고자 합니다. 2-1 서양 철학과 동양도학. 동양도학의 체계 여하 서론에서 강인택은 서양과 서양 과학에 대응하여 동양 및 동양도학의 독자성과 우수성을 주장합니다. 그는 서양을 수입하는 일에만 열을 올리는 당시의 현실을 비판하면서 서양의 과학적 물질적 발전에는 버금할 수 없지만 도학의 면에서는 오히려 동양이 더 우수하다고 말합니다. 이렇듯 물질 문명과 정신 문화를 구분하고 정신 문화의 가치에 더 무게를 두는 방식은 앞서 서술했던 문화주의의 구도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 장 넘겨서요. 사실 강인택은 다른 글에서도 문화주의적 입장을 많이 표명해 왔는데요. 주석 75라고 쓰여있는 다음 문장입니다. 한편으로 동양의 정신과 서양의 기술로 구분하는 이러한 구도는 구한말의 소위 동도서기론을 좀 떠올리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유사한 면이 있는데요. 동도서기론의 근본적 문제는 도와 기가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강인택 역시 서양의 과학과 기술 등 물질 문명을 도입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고 또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으로부터 초래될 정신문화상의 피지배를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이런 정신문화상의 피지배를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인용문 건너뛰어서요. 이때 우리로 호명되는 것이 동양이며 동양의 정신은 바로 동양도학입니다. 강인택이 추상하고 있던 동양도학의 지리적 범위는 중국과 조선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여기서는 지리적 범위를,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동양의 지리적 범위를, 그 다음 문단에서는 도학의 관념적 범위를 어떻게 확장했는지 또 단정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왜 중국과 조선이었다고 하냐면요. 강인택은 이 동양 도학사를 논술을 하면서 불교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또 근세 철학에 해당하는 송학의 계보를 그린 도표 끝에 퇴계 이황을 배치하고 그 제목을 남송급, 이때 급은 이제 지금으로 치면 뭐뭐와인데요. 남송급 조선 철학으로 명기할 뿐 아니라 연작의 마지막을 퇴계 이황으로 맺으면서 그의 사칠 이기설이 주의해설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라 평가합니다. 사실 퇴계 이황을 부각시켜서 설명하는 방식은 1910년대부터도 유행했던 방식이고 현상윤 같은 사람은 1940년대에도 이런 입장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초점을 맞춘 것은 동양에서 인도와 일본을 누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동양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일제의 개념, 일제의 관념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 범위는 내용적 범위는 중국과 조선으로 구성된 전통적 천화가 겹쳐 있습니다. 최재우가 서학에 대응하여 동학이라고 장명했던 것처럼 강인택은 동양도학으로서 일본을 포함한 서양 철학에 대응하고자 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한편 본래 도학이라는 말은 전통적으로 도통을 전제한 명칭으로서 기실, 성리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도학에 대한 전통적 용례에 따르자면 동양 자래의 모든 도학이라는 말은 그러므로 어불성설인데 강인택은 도학을 보다 넓은 의미의 철학 혹은 사상을 의미하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몇 줄 내려가세요. 이로써 동양 도학은 서양 철학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성리학이니 공맹이나 공맹유학 외에 다른 사유들로서 선진 제자 백가는 물론 순자나 양훈 같은 도통 밖의 유자들 또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재규정됩니다. 이렇게 서양 철학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는 동양 도학은 동양 도학을 시대 구분을 셋으로 이제 강인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도 서양 철학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절을 건너뛰어서요. 네. 2-2 경세론과 형이상학 중심의 취사입니다. 이렇게 서양 철학을 상대편에 두고 있고 이 제자백가 철학을 동양도학의 고대 철학으로 편입시키면서 강인택이 초점으로 삼고 있는 지점은 명확하게 경세론과 형이상학입니다. 이 2-의 두 줄 건너뛰어서요. 제자백가에 대한 강인택의 분류는 전통적인 분류와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동양 철학의 일관된 경세적 경향성을 환기하면서도 형이상학적 성취를 부각하고 특히 서양의 물질 문명에 대항해 동양의 정신 문화를 규명하고자 했던 강인택의 의도를 반영합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일반적으로 선진 제자의 분류는 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논윤가유지처럼 유가, 묵가, 음양가, 명가, 법가, 도가 등으로 나누는데 강인택은 명과 음양 대신 양가와 절충파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시작되는 세 번째 문단으로 시작했습니다. 양가에는 양주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강인택에 따르면 양주는 맹자 당시 이미 거대한 학파를 구성한 인물로서 회남자나 이런 여러 편들에서 그 학설이 산지하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넘어와서요. 이를 종합할 때 양주의 학설은 대체로 경물 중생과 개인주의이며 이러한 생의 중시가 곧 노장으로 일컬어지는 선진도가의 원시적 형태였다는 것이 근래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양주는 종종 도가 철학에 포함되어 서술됩니다. 그런데
강인택은 도가에 노자, 열자, 장자만을 놓고 양주는 양가로 따로 떼어 서술합니다. 열자에 대해 총평하면서 그의 정명서를 논함에 양주와 여함은 대의 주의할 만하다 말하면서도 양주를 분리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의 총평으로 추정컨대 양주와 노자의 지향 및 귀착지가 달랐다, 매우 달랐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양주는 세계 운행의 초월적 질서에 대한 인식은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어찌할 수 없는 외재적 힘으로서 정해진 운명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의 철학은 사회를 지향하지도 보편으로 발전하지도 못하고 개인주의와 쾌락주의로 귀결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노장 철학에서 물질 세계를 초월한 형이상학적 사유를 부각하고자 했던 강인택의 의도야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절충파와 뒤편을 보시면 묵자 같은 데 보시면 나오시겠지만 이 개조론을 중심으로 우리의 문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그렇게 믿고 주장했던 강인택의 입장에서 이렇게 운명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던 양주의 철학을 형이상학을 발전시켜서 고대 철학의 정점으로 위치시켰던 노자와 병립시키는 문제는 이제 좀 뭐랄까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양주가 분리된 것은 이런 맥락이 있지 않나 싶고요. 한편 여기 이제 절해파라고 잘못 썼는데 절충파는 파를 분류한 것에 비해서는 그 서술이 길지 않고 할관자 하나만 배치돼 있을 뿐입니다. 할관자는 근대에서는 최근에는 그다지 별로 중시되는 인물이 아닌데요. 한 장 넘어와서 인용문 뛰어넘어서요. 유가 도가를 비롯해 제자백가를 종합하려는 시도는 선진 말부터 성행했습니다. 이런 시도는 대체로 다른 학자들의 논설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순자나 장자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여시, 춘추나 회남자 등은 보다 본격적으로 제학설을 통합하고자 했는데 할관자를 넣었을 때 강인택이 주목하고자 했던 이런 사상사적 의미는 할관자가 이러한 통합의 선구격으로서 경세라는 분명한 목표 아래 유도, 법, 병을 종합하려 했다는 점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미처 쓰지 못했는데요. 이 결론부인 이 종편에 보면은 왜 현대에는 이런 식으로 경세를 중심에 두고 옛 학설을 종합하려는 자가 없는지에 대한 강인택의 좀 한탄도 나오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할관자를 편입시킨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세론을 동양도학의 핵심적인 정신과 취지로 파악하고 있던 그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3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3과 4장에서는 이제 묵자와 노자에 대한 재조명을 각각 이 강인택과 김기전 그리고 강인택과 김정설, 범부 김정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묵가에 대한 재조명에서는 이 3장이라고 쓰여 있는 한 페이지 이제 넘어와서 그 아랫단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한말 자강운동의 노선으로서 실력 양성론은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 널리 수용되었던 사회진화론과 개화의 결과로서 청과 러시아라는 과거의 맹주들을 차례로 쓰러뜨린 일본에 대한 재인식 그리고 일본에 의한 한국의 보호국화 상황에서 강하게 대두됐습니다. 유학과 서학이 정학과 사학에서 구학과 신학으로 재규정되면서 공세의 구도도 뒤집혔습니다. 유학의 조선 몰락의 제일 원인으로 지목되며 비판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비유학적 전통에 대한 탐색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대안으로 유학 안에 다른 흐름이 찾아지기도 했고 아까 앞선 발표에서 등장했던 박은식의 유교구식론 같은 게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유학에 의해 매도당했던 제자 철학에 대해서도 모색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묵자가 재조명됐는데요. 그래서 1910년대 이전에는 1908년 11월 호남학부에 수록된 2기의 양묵자변이 거론될 만합니다. 그런데 2기의 양묵자변은 그에 앞서 출판되었던 양치차오의 자묵자학설에 대한 논평으로서 그 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요. 묵자에 대한 설명 역시 묵자 자신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묵전에 닥친 망국의 위기에서 반로한 울분의 토로가 중심이지 진지한 학문적 탐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겸에 대한 해석이 있지만 그가 제기한 본직과 타직에 대한 설명은 묵자에 대한 문헌적 점검이나 혹은 논리적 추론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즉 묵자는 현실에 대한 개탄의 한 매개물로 활용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강인택의 글은 훨씬 더 학술적으로 묵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1920년대 개벽에서 묵자를 제대로 다룬 굴로는 강인택의 연작중 중편과 1924년 소춘 김기전이 쓴 2000년 전의 영농주의자 묵자를 들 수 있습니다. 이기와 마찬가지로 강인택과 김기전 역시 맹자와 유학자들에 대한 비판을 부당한 것으로 평가하지만 양자의 재평가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강인택은 시간이 없어서요. 요약하자면 강인택은 묵자의 학설이 전반적으로 공자의 학설과 어긋나지 않는데 그 신의를 궁구에 들어가면 공자와 차이가 없는데 실제로 차이점은 어디에 있냐 하면
맹자는 철학자라기보다는 정치가였고 묵자는 철학자이자 은군자였으므로 묵자에 대한 맹자의 비판은 취지가 달랐을 뿐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김기정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묵자와 유학을 완전히 상반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유학의 윤리를 천박한 구별짓기로 규정하고 또 그 수단으로서 예학과 형정을 남용했다라고 한 반면에 묵자는 그것을 아주 직설적으로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이제 김기정과 강인택이 이 묵자학설을 유학과 동치시켰는지 말았는지에 대해서 차이점을 보일 수 있다. 차이에서만 차이점을 보였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제가 인용문 아래쪽에 보시면 김기전은 글이 되게 짧은데요. 김기전의 글은 이제 제목도 영농주의자이고 사실은 공산주의자랑 많이 비견되었던 묵자를 영농주의자로 위치시키는 것도 그렇고 실제로 묵자를 직접 분석하는 대신에 묵자에 대한 비평과 상대자들을 요약하는 방식으로 묵자의 학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요약하여 총평하자면 김기전 역시 묵자를 당시 이제 천도교가 함께했던 이 농촌운동과 농촌운동을 이제 홍보하는 차원에서 묵자를 사용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여전히 이기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도를 드러낸 선전의 도구가 아니었나? 반면에 강인태의 경우는 보다 더 학술적인 기사로 평가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강인택의 평가와 요약 그 해석은 제 페이지를 찾을 수 없는데 그 다음 페이지 4장 윗부분에 있는데요. 강인택은 묵자 철학의 핵심적 개념을 애, 리, 비명으로 요약합니다. 그리고 애와 리가 전부 다 공자 철학과 큰 차이가 없음을 지적하는데 여기서 초점을 더 둘 만한 것은 비명입니다. 사실 묵자 철학은 이 천지와 명귀라는 개념을 가지고 겸해를 증명하기 위해 애쓴 철학으로서 내적 모순이 있다라고 후대에는 많이 평가를 하는데요. 강인택 같은 경우에는 묵자가 이 인간 사회의 미래를 운명에 속박시키지 않는 이 비명편을 저술했다는 것에서 아주 큰 감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그가 가지고 있던 이 제자백가를 포함한 동양도학에 흐르는 면면이 흐르는 경세의 지향을 가장 도드라지게 보여주는 지점이자 이 스스로가 제자백가에 있어서 묵자와 노자를 굉장히 높게 평가한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백가를 토파보는 그 관점에 이 경세론과 형이상학적 취지가 있다는 것에서 경세론 부분을 좀 더 확장시킨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형이상학의 중시와 노장 철학의 재평가인데요. 묵자와 함께 중요하게 검토되었던 선진의 철학자는 노장입니다. 특히 노장은 중국 고대 철학의 수준 높은 형이상학을 구축했던 이들로서 소개됩니다. 이는 강인택의 글과 또한 범부 김정설의 노자 사상과 그 조류의 개관에서 깊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무라는 개념의 심화를 통해 형이상학을 전개했다는 것을 노자 철학의 특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넘어가세요. 서양 철학에 대응해 동양 도학을 내세웠던 강인택의 중요한 관심 중 하나는 형이상학적 우주론의 전개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공자는 비록 성인이나 미진한 점이 있었으니 곧 우주론, 형이상학 부분에서의 그것입니다. 공자 철학의 핵심 개념은 인이지만 공자 자신은 인에 대한 형이상학적 기초를 세우지 못했고요. 유가 내에서 인에 대한 형이상학적 근거의 설립은 그의 손자인 자사와 그의 저작으로 알려진 중용에서 이루어졌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자사의 형이상학적 관심 역시 윤리와 심성 문제에 제한되었을 뿐 우주론에 대한 것, 즉 세계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노자는 순정 철학을 전개한 자로서 드디어 상대적인 물질 세계로부터 형이상학적인 개념을 추출하고 이를 통해 다시 절대적 세계를 추상한 인물입니다. 인용문 건너뛰어서요. 강인택은 노자의 도가 일체의 만물을 포함하는 영구 불면의 체로서 즉 형이상학적 근원이며 이러한 형이상학적 근원은 우리의 감각은 물론 형용을 통한 지식의 구축도 불가한 대상임에 따라 노자가 그것을 정, 허, 무 등으로 묘사한 것이라 설명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형이상학적 본체의 설명 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노자가 형이상학적 이론을 굉장히 심화시켰다,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이 관점은, 평가의 지점은 이 몇 년 뒤에 등장하는 이제 김정설의 글에서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한편 더 심화됩니다. 김정설은 더 나아가 무라는 부정적 개념이 갖는 형이상학적 의미를 세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물리적 세계에 있어서의 무 개념으로서 이것은 있음에 상대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뭐가 없다, 여기에 책상이 없다라고 말할 때 그 없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사상의 소극적 무를 언명하는 것인데 이건 철학적 사주에 있어서 허무주의나 비관주의 같은 것의 중심 개념으로서의 무를 말합니다. 인용문에 되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의 무는 끝내 아무것도 없다는 식의 관념의 종착지로서의 무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당시에 유행했던 그런 사조에 대한 비판인 것 같고요. 이 세 번째 의미로서의 무, 곧 사상의 적극적인 무가 노자가 말하고 있는 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잠깐 인용문을 읽자면, 인용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줄에 보시면, 제3은 어떠한 유의 존재를 긍정하면서도 그의 상대적 존재성을 부정하는 의미. 상대적으로는 무, 절대적으로만 유이니, 이는 즉 진리는 불이라면 진리의 존재성을 긍정하면서도 그 잡다성은 부정하는 것이니, 그 부정의 일면만 본다면 진리는 아직 유도 아니다. 그러나 진리 불이라고 잡다성을 거절하는 반면에는 진리의 절대성에 대한 긍정이 포함된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물의 존재성을 부정하지 않고 도로 그 진상을 형용하기 위하여 그 가상을 부정하는 의미의 무를 이루는 것이니, 무라고 형용할 유의 일종, 또 그 존재성만 부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욱 그 가치성을 긍정하면서도, 그러니까 여기까지 제가 너무 또 심취해서 많이 읽었는데요. 앞부분까지 원래 읽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로 형용될 수밖에 없는 참된 유에 대한, 이걸 노자가 지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요렇게 이제 김정설이 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층위의 무는 물질적이고 가변적인 세계보다 한 차원 높은 형이상학적 세계로 관점을 승화시켰을 때 거부하게 되는 상대적 유에 대한 부정으로서 무입니다. 이때 무는 첫 번째 의미와 같이 상대적 세계에서의 존재 여부를 따지는 무도 아니요, 불변상종한 어떤 것에 대한 실망으로 발생한 허무주의적 무도 아닙니다. 세 번째 차이는 무는 진정한 의미에서 신류를 포착하기 위한 무입니다. 그러므로 김정선은 이를 가리켜서 제3의 무는 무 아닌 무, 즉 절대 신류의 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환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정설이 형이상학적 본체를 강조하는 것도 그렇고, 이러한 이면에서 저는, 제가 여기다 아직 쓰진 않았는데요, 이러한 이면에서 당시의 시세를 우발적이고 우연적인 것으로 보는 그런 이제 신지식층들, 특히 개벽의 필진들의 어떤 믿음과 기대가 저는 저변에 있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쓰진 못했고요. 발표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결론을 요약해서 읽겠습니다. 1920년대 개벽을 중심으로 한 제자백과 담론의 재구성은 조선 신지식층의 식민 상황 속에서 서구 중심적 근대와 식민사관에 맞서 동양의 정신사적 자율성을 모색한 사상적 실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제자백과를 재조명한 것은 단순히 과거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전통을 유학 일변도의 협의한 사상체계에서 해방시키는 지적인 기획이었고, 그들은 제자백과를 동양의 고유한 사회전통으로 재편입함으로써 유학의 독존적 구조를 상대화하고 동양 내부의 다양한 사상적 다양성을 근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학과 전통에 대한 비판이 조선의 민족과 역사 전체로 확장되는 것을 저지하고 우리 전통의 내부로부터 독자적 가치를 수립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 문단으로 건너뛰어서요. 요컨대 개벽을 매개로 한 제자백과 담론은 조선 신지식층이 서구적 근대에 대한 모방을 넘어 동양의 범주를 스스로 재정하려 했던 정신사적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국수적 전통 회복이 아니라 유학 중심의 협의한 전통관을 넘어서 동양 사상사의 확장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식민지 조선에서 지식인들의 근대 언어로 전통을 재구성하며 그 안에서 주체적 사상사를 세우려 한 실험이었습니다. 제가 결론을 좀 과감하게 썼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결국 1920년대 개벽의 제자백과 담론은 단절이 아닌 연소의 관점에서 전통의 재해석을 통해 서양 문명과 철학에 대응하고자 했던 표현입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백일호 선생님, 토론 말씀해 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기호입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계속 봤는데 시계를 한 20분은 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시간에 쫓기면서 열심히 발표를 하셨는데, 이런데 항상 올 때마다 드는 생각이, 왜 시간에 쫓겨서 발표를 하고 있고, 내용 전달 잘 하셨지만, 되게 막, 잘 안 되고, 형식적으로 뭐 하나 끝내고 이렇게 또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는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저도 시간 까먹지 않고, 그리고 저번에 봤는데 지모선 선생님이 계속 눈을 끔뻑끔뻑거리면서 이제 좀 힘들어 하시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휴게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빨리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논평론 가운데 보면 결론적으로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뭐 결론을 내리기는 뭐 하지만
대체로 이 논문은 개벽을 매개로 한 제자백과 담론을 통해 1920년대 조선 신지식인층이 서구 근대화 신민사관에 맞서 동양 사상 전통을 새롭게 재구성한 지적 실천을 조명하며 그것은 단절이 아닌 연속의 관점에서 근대라는 새로운 언어로 전통을 재해석한 하나의 실험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먼저 제자백과의 재위치 작업은 전통을 충실히 복원한 것이라기보다 근대적 상황 속에서 새롭게 재구성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구성이 전통 해석으로서의 정당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혹은 그것이 오히려 전략적 전유에 가까운 것은 아닌지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다음으로 강인택의 동양도학 구상은 서양 철학에 대한 강력한 대항 담론이지만 불교나 일본 사상, 인도 사상 등은 거의 배제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배제가 만약 의도적이었다면 과연 어떠한 의도가 구체적으로 있었던 것일까요? 또한 동양도학은 서양의 시대 구분을 전제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서술 방식은 결과적으로 서구 학문체계의 언어에 종속된 동양의 사상 서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발표자께서는 이러한 체계화와 동양 사회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시도였는지 혹은 일정 부분 서구적 서술 틀에 갇힌 결과였는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쭈어봅니다. 끝으로 김정설이 도가의 무개념을 세 단계로 구분한 것과 관련해 이 부분은 자세하게 이렇게 읽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발표자께서는 김정설은 이러한 무개념의 분석을 차례로 상과 성에 대한 논의로 확대 적용시킨다라고 하셨는데 앞뒤 맥락을 살펴봤을 때 이와 관련한 설명이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온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어떻게 확대 적용되었는지에 관한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논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시간도 근데 되게 잘 맞춰주시네요. 그 4시 반까지 쉬었다가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